자, 여러분 안녕. 오늘은 한국사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53쪽, 즉 고려의 사회와 사상, 그리고 신분구조와 사회 모습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고려의 신분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여러분들 고려의 신분은 자유로운 사람 양인, 그리고 천한 사람 천인, 이렇게 큰 의미로 두 신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양인이라는 자유민 속에는 현직 문무관료인 양반, 그리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중간계층, 그리고 농민, 상인, 수공업자 같은 평민, 이 세 계층이 양인에 속하는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노비, 화척, 진척, 즉 천민이죠. 천민. 이 천민을 역시 이제 우리가 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려의 신분은 전시대와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시대에 비해서 개방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과 직종이 존재하는 게 고려 사회의 신분의 모습인데, 특히 신분 상승이 가능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개방적이라는 건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근대사의 신분제를 갖고 있는 사회는 대체로 신분 이동이 불가능해요. 물론 통일신라 삼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훨씬 더 폐쇄적이었어요. 그 폐쇄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분제도가 다름 아닌 뼈다귀에 등급이 팍팍팍 매겨져 있었던 무슨 제도였습니까? 꼴품 제도였죠. 자, 여러분들 꼴품 제도라고 하는 건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특출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신분에 따라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와 같은 폐쇄적 신분 제도를 아주 정말 싫어했던 한 신분이 있죠. 바로 우리는 등란이라고도 불리웠던 육두푼들. 자, 이들은 여러분들 낮은 신분은 아니지만 어떤 신분 상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좌절감을 느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열들이 엄청 많이 받아 있어서 신라 말기에 반신라적 성향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호족과 연계가 돼서 후백제를 건국한다든가, 그리고 후 고려를 건국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던 신분이 육두품입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우리 고려는 개인의 능력이 있으면 신분 상승이 가능했어요. 길이 좀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사적 측면에서 보면 좀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개방적이라고 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 사료가 있습니다. 사료를 보니까 이영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자, 이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자,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안성군의 호장입니다. 이 호장이라는 말이 벌써 딱 느낌이 오죠. 아, 이 사람 향리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향직, 이 직책이 이영한테 이렇게 가서, 이영도 역시 이제 안성군의 호장이 되었을 텐데, 이 사람은 석종 때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을가에 급제를 해서 직사관이라는 결국 문직을 하사받았어요. 당연히 이제 뭐가 됐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신분이 상승을 했겠죠. 이렇게. 정확히는 이제 계층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료를 보니까 충주의 다인철소. 자, 여러분들 소라고 하는 건 특수행정부로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여러분들 향소부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향소부곡의 소에 사는 요 사람들이 고종 42년에 여러분들 몽골군을 막는데 큰 공을 세워서 국가가 익안현으로 승격시켜줬대요. 일반현으로 승격시켜줬대요. 그러니까 차별받는 사람들이었던 향소부곡민, 자, 이 사람들이 일반의 현민이 됐습니다. 현에 머무는 백성이 됐어요.
자, 같은 평면에 속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그런 하나의 양인, 즉 일반의 평면으로 신분 상승, 계층이 상승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음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들 이 무신정변 때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여러분들 이음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소금장사입니다. 이선이라는 사람인데 소금장사. 엄마는 요 옥령사라는 절의 노비예요. 그럼 고려시대의 그런 노비제도는 일천죽천이라 해서 엄마나 아빠 쪽에 한쪽이 노비면 그냥 애가 노비야. 근데 노비가 무신정변 때 공으로 중랑장이라는 벼슬을 받았다가 자 이제 장군이 됐대요. 그리고 나중에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층민이었던 사람이 즉 천인이었던 사람이 일반 평민도 아니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다니까. 이게 고려 사회 모습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대충 고려라고 하는 나라 신분은 그렇구나. 신분 상승이 가능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 전시대에 비해서 새롭게 등장한 계층, 바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남반, 궁궐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앙의 관리인 서리, 그리고 향리, 그리고 하급 장교, 이와 같은 중간 계층이 전시대에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 이와 같은 양반과 중간 계층은 자, 당시 고려시대 무슨 계층이 되겠어요? 지배 계층입니다. 그리고 양민하고 여러분들 천민은 여기 피지배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인이라고 하는 양인이라는 신분 속에는 양반 그리고 향리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양반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관과 무관. 한마디로 문관직을 수행하는 문반, 무관직을 수행하는 무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들은 여러분들 바로 고위공직자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수를 받죠. 그래서 토지를 지급받습니다. 고려의 과전이라는 토지를 지급받고 그리고 현물로 된 녹봉을 받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하나의 이 문반, 무반, 즉 양반은 특히 오품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야 될 내용이 있어요. 특별 보너스에 해당되는 자, 공음전이라는 토지랑. 자, 진짜 정치적 특혜가 있습니다. 후손이 좀 비리비리하고 머리가 단단해도 오품 이상의 고위공직자면 무시험 특별전형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비리비리한 놈도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국가로부터 공음전이라는 땅 받았는데 그게 대대로 세습이 돼.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그런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끼리끼리 결혼해서 결국 문벌을 형성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렇게 형성된 문벌 귀족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자겸의 그 다음에 묘청에서 형천운동이 다 있던 놈들의 싸움입니다. 물론 이런 문벌들은 문신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문벌이 여러분들 가문이 벌집처럼 따다다다다 붙는 연속 무신도 있었을 거고 권문세족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신진사대부들도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미안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이에서 남아있어요. 막말로 말해도 정치 권력자들과 경제 권력자들과 그 다음에 언론 권력자들이 사돈 맺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 옛날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리라고 하는 사람 볼까요? 향리는 전문 직종에 수행하는 중간계층의 대표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서리도 있고 남반도 있지만 향리를 보면 중간계층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죠. 이들은 여러분들 이 향리는 지방간의 역할을 대행했어요. 한마디로 고려는 지방간이 파견된 주현,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현에 지방간의 역할을 대신했던 그 지역에, 즉 속현에 거주했던 사람 중에 향리로 임명된 사람이 있어요. 그 향리가 바로 지방간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방간과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국가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혜택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그래서 향리에게 땅을 줬습니다. 땅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를 보게 했습니다. 과거 보세요. 그래서 신분 상승도 가능했습니다. 자, 이해되죠? 물론 우리 양인에는 또 어떤 면에서 볼 때 국가로부터 직역, 자, 일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양리, 하급장교. 자, 이들을 정호라고 그래요. 정호.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로부터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보수 받아야죠. 그래서 향리에게는 외역전, 하급장교들에게는 군인전을 지급해 준 겁니다. 그리고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직역을 부여받지 않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민. 이 사람들은 조세 공로 여기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사실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경각심을 또 주의점을 줘야 될 게 또 우리가 또 여러분들 조선시대 백정이 탁 떠오르잖아. 아, 조선시대 백정? 그럼 딱 아우 임꺽정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임꺽정 하면 천인 아니야? 응? 힘들었던 애들 아니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고려시대 백정은 아닙니다. 고려시대 백정은 농민의 또 다른 별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농민이야, 농민. 일반 백성이야. 국가로부터 역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백정이라. 그러니까 조선의 백정과 고려의 백정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직역에 따른 구분도 있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도 일반 그런 지방관이 파견된 주군 주현에 사는 주현민, 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에 사는 속현민, 뭐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의 사람들은 지방관의 지배를 받았을 거고 속현의 백성들은 누구의 향리의 지배를 받았을 거며 역시 향소부곡이라고 하는 특수행정불학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금도 좀 많이 내야 되고 여기에 부담도 컸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현에 살고 있는 이런 현민들에 비하면 이들은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인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이해됐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천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천한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한 사람들 중에는 자, 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인 한마디로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비는 남자의 종 노예와 여자의 종 비복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근데 이들은 여러분들 인격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재산이에요, 재산. 노비가 많다는 건 여러분들 재산이 많다는 거고 또 이 노비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인격이라는 건 없는 비인격체니까 아이고 너 오늘 내가 내 친구한테 선물로 줄 거야 잘 가.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너는 내 자식한테 상속할 거야. 아니면 아이고 나 돈 없어 너 팔아야 되겠어. 팔릴 수도 있어요. 왜? 재산이니까. 그런데 이런 노비들은 자 어떻게 생겨났을까? 노비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쟁이 많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잡히면 포로가 되면 여러분도 노비가 되는 거예요. 특히 전쟁의 승리자의 노비로 하사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남의 거 슬쩍 하거나 뭐 죄를 지면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왕한테 개기면 어떻게 돼요? 결국 역모에 걸리면 노비로 신분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자, 형벌노비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한테 돈 빌렸는데 돈 못 갚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요즘은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 몸에 있는 장기 떼어내야 되지. 옛날 같으면 팔려야 돼. 노비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대부분의 부채 노비들은 바로 불법 노비예요. 불법. 노비의 숫자가 줄면 줄수록 그만큼 국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재정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군사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여러분들 노비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견제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름대로 안정시키려고 하는 이 통치자는 반드시 노비에 대한 개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광종이라는 사람이 노비안검법, 공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토지개혁과 노비를 개혁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영조 같은 사람이 노비의 숫자를 제한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이런 일련의 노력은 모두가 다 알고 보면 다 왕권의 안정과 강화, 즉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이제 노비가 됐으면 노비의 소유주에 따라 또 크게 국가노비, 공노비, 개인노비, 산노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노비는 여러분들 국가 또는 관청 소속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관청 안에서 관청의 잡일, 허드렛 일, 이 허드렛 일 이걸 담당하는 이병노비가 있고, 또 관청을 떠나서 관청에 소속된 땅, 공예전 같은 땅을 경작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적 자유를 보장받아서 다른 사람의 일도 해주고 어느 정도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그리고 1년에 일정 정도 몸값이요 신공을 관청에 납부하는 예고노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관청 소속에 있는 이병노비보다는 예고노비가 조금 더 나아요. 삶의 질이. 그 다음에 주인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게 우산솔자를 썼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우산 밑으로 가면 같이 피해를 피하듯이 같은 처마 밑에 주인하고 같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여러분들 이 집에서 마당 쓸고 자리, 이부자리 봐주는 이런 애들이 바로 여러분들 설거노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인하고 떨어져서 주인 댁의 농장을 경작하면서 바로 역시 몸값을 지불하는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가 있어요. 예고노비입니다. 물론 설고노비보다는 예고노비의 삶의 질이 역시 높아요. 그래서 설고노비들은 자, 힘 모아서 기회를 봐서 무슨 노비가 되고 싶고 예고노비가 되고 싶고, 예고노비들은 돈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재산 축적도 가능해요. 결혼도 여러분들 허용됐습니다. 당연히 가족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돈 좀 벌면 몸값을 주인에게 내고 자유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이 가능한 모습이 역시 사료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수직종, 뱃사공의 진척, 도살업자인 화척, 광대인 제인, 이런 사람들이 역시 고려시대 천인에 속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천즉천제라는 거 이것만 정확하게 또 알아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이제 양인의 그런 하나의 남자랑 노비 이렇게 태어나면 여러분들 노비가 있잖아요. 이렇게 노비. 자식이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쪽에 한쪽이 천하면 걔는 당연히 노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여기 요 남자 노비가 A라고 그럽시다. A 주인이 있어. 그 다음에 요 B 노비가 있었습니다. B 노비가 있었어요. 근데 요 B 노비가 둘이 사랑을 했습니다. 조금 둘이 결혼했어. 그래서 요 사이에서 노비가 태어났어요. 근데 주인이 달라. 같은 주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태어난 여기 노비, 만약에 얘라고 그래. 얘는 그러면 누구의 노비냐? 그러니까 노비와 노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노비의 주인이 달라. 남자는 A라는 사람은 A 주인이, B 노비는 B 주인이 있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그 사이에서 태어난 노비는 누구냐?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천자수모법이라 해서 엄마 노비 주인이 여기 태어난 그 아이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쪽에 혈통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도구, 개랑 비슷하죠. 개도 순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암놈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개새끼 나면 암놈의 주인이 그 새끼를 다 소유하는 거죠. 이해하죠? 자, 그러니까 사실상 고려시대 뭐 옛날에는 노비는 다 똑같았습니다. 인간이 아닌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재단일 뿐이에요. 재단. 자, 이해됐죠? 자, 그럼 또 넘겨가 보죠. 자, 여러분들 고려의 사회 시책,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조직, 이제 사회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다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여러분들, 자,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은 다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뭐 옛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민생이 파탄이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돼버리면 뭐 군대도 개판, 그 다음에 여러분 국가 재정도 개판이 되기 때문에 국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백성들 생활 안정을 위해서 거의 몸부림을 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 농민의 몰락, 백성들의 몰락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군대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생 안정이다 그러면 농민 안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태조왕건부터 치민 유도 정책에 따라 쉽게 말하면 이 수치하는데 정해져 있어요. 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그 10분지 1세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 걷어들이는 걸 제한하더라. 두 번째, 일손이 바쁜데 여러분들 자벽 막 모내기 한참 해야 되는데, 아니면 벽 취소 타작해야 되는데 재현장 일하러 오면은 되겠어요? 그 농번기의 자벽 지금도 똑같아요. 예비군을 안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재해를 당했어. 지금 코로나19 아니면 뭐 강원도 산불 났어. 그럼 그 지역민들한테 세금을 어떻게 됩니까? 감해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고리대를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왜? 이 사채 때문에 결국 작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이 사채, 이자놀이 그만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때 여러분들 또 고리대를 통해서 불을 취하는 못된 인간, 뭐 지난 뭐 어저께 뉴스 보니까 또 한 200여 명 조사받고 있더구만. 하여튼 못된 인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인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대춘합의 제도인 의차, 그리고 물가조절기관 상평차, 그 다음에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대비원, 그 다음에 빈민구제재단인 제2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라고 하는 게 재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씩 이제 책 같은 거 읽어보면 뭐 고려시대는 대장경을 조판하기 위해서 경보를 만들었대. 또는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학보를 만들었대. 또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제2보를 만들었대. 또 팔간회를 개최해서 팔간보를 만들었대.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하는 건 재단이에요, 재단. 자, 이런 재단이라는 거. 일정한 기금을 모았는데 그것을 어떤 의도로 갖고 어떤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조직으로는 여러분들 향도라고 불리우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자, 향도라고 하는 이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사실은 농민자치조직인데 처음에 불교 행사를 하기 위한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절 만들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탑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불상을 안치할 때 노동력이 필요할 거고, 노동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게 향도라는 조직입니다. 물론 그 중에 향나무를 매장하는 이런 하나의 행사가 아주 큰 행사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하나의 매양 활동을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한 사천의 매양비라는 게 있고, 자, 어떤 것을 이렇게 기원했느냐를 써있는 요 내용, 그랬더니 국태민안이라는 이런 뜻이 나와요. 자, 나라의 태평,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더라. 자, 이런 하나의 이제 불교 행사를 주관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조직이었던 향도가 뭐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농민자치조직으로 바뀌어서 협동노동을 위해서, 한마디로 일을 위해서 품앗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혼례라든가 상장례 때 마을에 어떤 많은 노동력이 이렇게 필요할 때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이런 조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상여를 매는 요 전체 무리를 우리가 향도꾼 이렇게도 불렀었습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공동체 조직이 있었구나.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이야기를 해볼까? 고려시대 가족제도입니다. 고려시대 가족제도를 이야기하면 이게 참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왜 그러냐? 좀 고려의 가족제도는 우리가 여러분들 현대사에서도 이렇게 나아가야 될, 이렇게 추구하는 가족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구현된 모습.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시대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는지 낮았는지는 말을 탈 수 있는 시대냐 아니냐. 그것으로 보면 그 시대의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는 여자들이 바로 말을 탈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밀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박익이라는 분의 묘소에 여기 벽화에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여성들은 지위가 빵빵했어. 자,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고려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일반적으로 보면 고려는 여러분들 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오늘날 우리 가족의 모습과 비슷하죠. 근데 일부는 뭐 할아버지 또는 심한 경우 증조 할아버지까지 또는 증조 할머니까지 뭐 같이 살아가는 4대가 같이 살 수도 있는 이런 대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고려는 진짜 중요한 게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가족 내에서의 위상이라는 위치는 똑같아요. 다 함께 중요시해요. 그래서 보니까 재산도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주는 거고, 부모를 모시는 것도 남자, 여자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똑같이 모셔야 돼. 제사까지 같이 지내야 돼요. 아니, 가족 내에서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의 위치가 대등하고 남녀 자식들의 남자 여자 차별이 없으면 그것만큼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고려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고려는 특히 여자들의 이 사회적 위상이 되게 높았습니다. 여자가 호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호적에 등재될 때 태어난 순서대로 남녀 구분 없이 등재돼요. 우리나라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남자 먼저 여자 나중. 현대사회에서도 요즘 다 고쳐진 거야.
요즘 여러분들 양성평도 주장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들의 노력이야. 그 다음에 사의와 음소, 사의와 예선까지 음소 혜택이 있다니까? 이것만큼 여러분들 여자들의 힘이 셌음을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무능 때문에 자기 남편 또 자기 자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차이가 없다니까? 그리고 재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가녀에 대해 재가가 재해서 낳은 자식이 차별을 안 받아. 이것만큼 어떤 여자에게 자유를 위치를 인정해 준 게 어디 있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러다가 이제 고려 말에 오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 일부 원나라 풍습이 들어오면서 일부 어떤 정치가 또 성비, 남자와 여자 어떤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성비가 이제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남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데리고 살면 어떠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체로 그런 사람들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시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조선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딱 보니까 자주 내야 될 게 있어. 만약 낼까 안 낼까? 이게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고려의 여러분들 신분의 모습과 사회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뭐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다음 시간은 사상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